시간이 되어서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같이 좀 공유하고 답변 드릴까 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간에 근무하시던 근로자분이 특별한 날에 어떤 사람이 뭐 결혼이 생겼거나 해서 그 시간에 가서 근로 시간을 추가로 했을 때요. 혹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원칙적인 건 원래 이 사람이 일해야 되는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했으면 그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뭐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대체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보상휴가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1시간 연장 근로했으면 그 1.5배가 나가야 되잖아요. 1.5시간 분이. 그것처럼 똑같이 휴가를 줄 때도요. 1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 휴가를 주려면 1.5배에서 1.5시간의 휴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이걸 보상휴가제를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법에 그 명시적으로 그냥 근로자랑 협의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면 합의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로자 대표 선정하는 것도 이미 해보신 소장님도 계실 텐데요. 근로자 대표는 법정 서식은 아니고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이 사람 근로자 대표로 저 동의합니다 라는 거에 자기 이름 쓰고 자필 서명해서 동의 동그라미 하면 끝나요. 과반수가요. 그럼 이 사람은 근로자 대표로 선임이 된 거고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 예를 들면 뭐 추가로 연장 근무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적용 대상은 전체 근로자겠죠. 또 추가 연장 근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해서 서면 합의서 하나만 가지고 놓으시고 갖춰 놓으시고 이제 실제 근로자한테 뭐 대체 근로가 있었다거나 추가 근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보상휴가 형태로 휴가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던 거에 이어서 보면요.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사용입니다. 고용부 행정에서 내용을 보면요.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격일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비번이고 이러신 분들일 텐데요. 휴가를 쓴다고 하면 사실은 근무일에 쓰지 비번일까지 휴가를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전제는 근무일에 휴가를 썼고 그 다음날 비번일이라서 쉬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별표 보시면 격일제 근로자라도 근로자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맞다. 두 번째 별에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당초 비번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 내용도 아까 저희가 전제로 얘기하고 갔던 거랑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날이 비번일이라서 안 나왔으면 이 사람의 연차휴가는 하루만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이틀을 소진시켜도 된다는 게 지금 이 행정해석의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별 한번 볼게요. 한편 근무일에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국 논리가 연결되기는 하죠. 다음날 비번일이라서 원래 이틀 까야 되는데 비번일에 나와서 근로했으면 하루의 연차만 사용한 걸로 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비번일 날 이 사람이 나와서 일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비번일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요. 다음은 격일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 곱해서 줬잖아요. 그것처럼 연차 수당 산정을 위한 일일의 소정임금은 몇 시간 분이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행정해석 내용 보면요.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까 연차 사용한 거 처리할 때요. 이틀 사용한 거 처리하는 것처럼 근무일에 연차를 하루만 쓴다고 생각했지만 이틀을 쓴 것처럼 이 사람한테 연차 수당을 줄 때는
연차 수당을 줄 때는 비번이라고 합쳐서 하루라고 본다면 24시간 근무자면 그 절반인 하루의 연차에 해당하는 거 12시간분만 수당으로 지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하고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약간 근데 또 막상 또 보면 그렇게 그냥 절반만 주면 된다. 야, 하루 써도 이틀 연차 차감한데 이거랑 연결시켜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내용이. 넘어갈게요. 다음은 3-2번 주제고 주유수당입니다. 주유수당 발생 요건, 이게 법 규정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여기 보면 제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건 잠깐 두고요. 제일 위에는 근로기준법이고요. 그 밑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참고용이에요. 그냥 참고용만 들어두시면 근로기준법은 법률이고요. 밑에 있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서요. 우리나라 그 법체계상 시행령이 더 하위에 있는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위에 있는 법 규정이 상위에 있는 법 규정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월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요. 빨간색 표시한 거 보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일주는 7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7일 동안 평균 1일만 유급 주휴수당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 하위 법령에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보면요. 빨간색 부분에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한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 요건으로 우리가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면서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굳이 하위 법령, 상위 법령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근로기준법에는 개근은 한 사람한테만 주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하위 법령에서 개근한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는 게 일종의 월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령으로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냥 이건 제가 참고용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회를 부여하되 그 소정근로를 다 개근한 사람한테만 준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사실은 됩니다. 밑에 근로기준법 18조 내용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5조는 주휴일이고요. 60조는 연차휴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꺽쇠랑 두 번째 꺽쇠는 저희가 앞에 법 규정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체크 보면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이 내용은요. 근로자가 어떨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일요일, 내 주휴일하고 겹쳐서 내가 주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거 알고 있고 법정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용부행정 해석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하나만 주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날 근로 안 하고 쉬면 겹쳤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갈 건 없는 거예요. 월급액만 주면 되는 거고요. 비슷한 논리가 그 휴무일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휴무일은 무급 휴무일을 얘기하는 거고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요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는 휴무일. 이게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약간 이론적이긴 한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는 날이고요. 토요일 날 만약에 나와서 또 일했어요. 그럼 이건 연장 근로입니다.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8시간 넘으면 뭐 2.0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대신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이니까 그날 나와서 일한 거 8시간 넘어가면 2배 줘야 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요일 날이 만약에 법정 공휴일하고 겹쳐요.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거든요. 무급 휴무일하고 공휴일이 겹쳤어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 무급인 건 알겠지만 하필이면 법정 공휴일이가 유급으로 보장해서 이거 하루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논리로 중복되면 그냥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근로자 무급 휴무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액만 지급되면 된다. 그게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로 지급할 거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체크 보시면요. 개근이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개근의 반대말은 결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정 근로일 중에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있어요. 종종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조퇴나 지각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합쳐보니까 8시간이 넘어버려요. 8시간 되면 이 사람 8시간 일하는 사람인데요. 8시간 되면 하루 결근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유도금 발생하지 않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결근한 적이 없거든요. 지각 조퇴를 했지. 그래서 지각 조퇴한 날에는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다 뿐이지 주유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주 근로시간은요, 지각조퇴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일하는 것보다 적게 일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공제됐고요. 그러면 주유수당은 몇 시간분이 지급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또 하세요. 원래 주유수당은 8시간 다 일했으면 8시간치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각조퇴를 했을 뿐, 그래서 내가 급여에서 공제를 당했을 뿐, 결근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유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8시간분 다 지급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근로계약서에도 쓰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에도 지각 3번에 결근 1일로 간주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보시면요. 주중에 결근 등이 있는 경우래요.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뿐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결근 하루 했을 때 결근 거 공제하고 주휴수당 공제하는 거 이거 가능하거든요. 둘 다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대신 공제하지 않는 건 않는 거고요. 당신은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날 나와서 일하시오.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출근 아무도 안 한다 혼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공제하는 건 공제하는 거지만 어쨌든 휴일은 부여해야 된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고용부 입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 같이 볼게요. 이때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아까 제가 근로계약서 보여드릴 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근로시간도요, 출퇴근 시간을 다 적어도 되지만 그 출퇴근 시간이나 뭐 휴게 시간 이런 거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휴일의 요일도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떤 요일로 그냥 합의해서 해도 돼요. 그냥 이번 주 주휴일은 무슨 요일로 하자고 근로자랑 합의만 되면 그때 부여만 하면 됩니다. 7일마다 하루씩만요. 그렇게 부여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꺽쇠 보면 주휴일은 격일제 근무자나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휴무일 중 하루는 지정해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격일제 근로자임에도 감단근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비번일 중에 하루는 적어도 주휴일로 설정을 해놔야 요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대판 어쩌고 써져 있는 건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꺽쇠 보시면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 꺽쇠 보면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휴수당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약간 특유한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약간 계산하기도 좀 복잡하고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복잡해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시를 좀 들면서 쉽게 풀어볼게요. 저희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월 기본급이 209만 원이고요. 이 사람의 시급은 10,000원인 사람이래요. 209만 원이니까 당연히 8시간이라고 일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한 거고요. 이 사람이 주중에 하루 결근했으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밑에 답변 보면 기본급 209만 원에서 마이너스 결근한 날 8시간 하루 다 안 나왔으니까 8시간 분에서 8만 원 주휴수당도 결근했지만 깔 수 있는 주휴수당도 1일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줘야 되니까 8시간 8만 원 해서 이렇게 공제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처럼 실무사례와 고용부 행정에서 이 내용들을 Q&A 형태로 좀 볼 건데요. Q1에 보시면 주중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 처리 방법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보면요.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주휴로 처리 가능하고요. 두 번째 거는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수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급휴일을 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Q2번에 주중에 지각조퇴 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 주휴일의 처리 방법은 답변 볼게요. 지각 등 횟수에 관계없이 결근한 적이 없으니까 개근으로 보고 유급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3회 이상 지각 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함 이런 규정을 두고 여기에 해당했을 때 1일 결근으로 진짜로 처리해 버리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임금체불 문제도 같이 발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면 지각 등을 하더라도 유급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지각 등으로 인한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은 임금 공제가 가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Q3번 보면요.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이런 경우겠죠. 답변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괄호 안에 보시면 2021년 8월 4일자로 고용부 행정해석이 변경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답변 볼게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으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요.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였어요. 바뀐 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시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예시. 소정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사람이 주휴일은 일요일이에요. 이때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개근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동그라미 A번 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했대요. 노동관계법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상실신고 같은 것들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산정하는 거고요. 퇴직금 산정할 때도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날 퇴직 처리하는 거더라도. 그래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는 얘기는 답변 첫 줄에 보면 1주간 근로관계, 7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가 않았죠. 네. 네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으면 1주간 근로관계, 7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았습니다. 5일만 존속된 거예요. 그러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역대 주휴 미발생이죠. 동그라미 B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했으면 6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거고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C번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이 됐죠. 다음 날에 퇴직하면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서 날짜에다가요. 자기 퇴사일을 예를 들면 원래 나 토요일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까지만 작성해서 냈어요. 그러면 굳이 퇴직하는 사람한테 그 주휴수당까지 공지하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만 요청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 경우에 근로자가 잘 모르고 사직서 이렇게 썼을 때 주휴수당 공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C번처럼 근로자가 뭘 좀 알아가지고 일요일까지로 자기 쉬는 날인데 일요일까지로 근로관계 존속되는 걸로 하고 저 상실일은 월요일로 할 거예요.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기 일요일까지로 적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너 원래 쉬는 날인데 이거 날짜 금요일까지로 바꿔와 라고 하는 순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한 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만약에 공제할 거면요. 공제 가능한데요. 만약에 사직서 보시고 내용 보시고 수리할 만하시면 바로 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수리하셔야 주휴수당 공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한테 제출을 하고요.
사용자가 이걸 수리하는 순간 일방적으로 다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요. 근데 사용자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직 수리 안 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그걸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 수리 시점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근로자 징계로 넘어갈 건데요. 징계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로자 징계는 정의 규정 한번 살짝 볼게요. 징계란 근로자 근무 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의미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처분의 하나예요. 근데 일반 기업의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가져왔잖아요. 사실은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이런 용어들은 공무원 징계할 때 쓰이는 내용들이고요. 사기업에는 사실 이런 식의 체계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견책부터 해고까지 순서대로 제일 점점 중한 징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 4가지를 좀 2가지로 분류해 보면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징계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행사했으면 처분이 이미 전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중징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부당징계를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가서 그 구제 신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경징계는 구제 신청 넣을 가능성도 아주 적을 뿐더러 노동위원회 혹시나 간다 한들 그게 부당한 징계로 판정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뭔지 한번 볼까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경위서, 심할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함이에요. 그래서 경징계는 사유가 경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징계입니다. 예를 들면 지각을 뭐 한 하루라도 했어요. 심할서 받을 수 있죠. 경징계니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심할서 경위서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건 근로자가 심할서 써오라고 했더니 누가 보더라도 무성의하게 한두 줄 써왔어요. A4용지에. 그러면 반려할 수 있죠. 다시 써오라고요. 근데 근로자가 경위서 심할서에다가 자기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를 쭉 써서 왔어요. 근데 이 심할서 내용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없어요. 그걸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느냐?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건데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걸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려할 수는 없고요. 대신 근로자가 본인이 심할서 경위서 써오면서 뭐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뭐 죄송합니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심할서는 그냥 수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중징계로 넘어가서 감봉간급을 볼게요. 감봉간급은 그 단어 뜻 그대로 근로자 임금을 깎는 거거든요. 근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문구 먼저 한번 볼게요. 1회에 평균임금은 1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감봉 처분을 할 때 1개월 감봉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3개월 감봉 처분처럼 3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를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1개월에 첫 번째 감봉이 들어갈 때는 1당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봉 3번 다 합쳐서 감봉 금액이 근로자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제한입니다. 이걸 보셨을 때 사실은 감봉은 되게 중징계거든요. 이 중징계까지 의결하셨고 그걸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감봉까지 내릴 정도면 사실은 비행위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감봉 액수를 보아하니 근로자의 비행위를 적절히 경고라든지 이런 그 상응하는 조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감봉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면 부당 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 다음은 정직인데요. 조금 더 셉니다. 중대 징계 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굉장히 센 징계이긴 하겠죠. 다음은 해고인데요. 해고는 뒤에 다시 같이 볼 거예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징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징계가 정당하려면 동그라미 1번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요. 플러스 동그라미 2번 징계 수단도 적정해야 되고요. 플러스 동그라미 3번 징계 절차도 정당해야 됩니다. 모두가 정당해야 돼요. 여기에서 특히 동그라미 3번 징계 절차는 법에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해고 말고는요. 그러면 이 징계 절차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업장 내부에 취업규칙 같은 데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 무조건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았으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라서 징계 자체가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취업 규칙이 없으면요. 대법원은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는 그 중요성이 조금 적긴 하지만 사유나 수단의 적적성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꺽쇠 보시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개별 사유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해고도 그렇지만 징계도 근로자가 왜 그런 비행위를 했는지, 비행의 정도는 어떤지, 일반 동료 근로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너무 달라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로 써오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근무 테마 및 업무 명령 위반, 근무 성적이나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직장 내 폭행 내지 폭언, 사업장 내 도박, 경력 사칭, 형사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등 이런 것들이 다 예시인데요. 이런 징계 사유 중에 대부분의 징계 저한테 문의 주시는 소장님들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건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근무 성적이나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뭐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징계하는 게 이게 적정하냐? 사실은 되게 힘든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아, 소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로자의 근무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자료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해고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거든요. 그게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냐면 근무 성적이나 이런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이 비슷한 연배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가장 최저 등급보다도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걸 이끌어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업무에도 배치해 본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데도 근로자가 계속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거든요. 이것만 따져보더라도 사실은 이것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사실 말할 수 없고요. 개별 사유가 어떤지 다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주시면 한참 저랑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후사정도 계속 여쭤보면 처음 듣는 얘기들이 갑자기 계속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약간 올라오신 상태에서 전화하셨다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제가 이건 왜 여쭤봤고요. 이건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긍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제가 답변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개별 사안마다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다음은 해고를 좀 볼 건데요. 해고의 정당성에서 제목 부분에 보시면 해고의 정당성 괄호치고 사유 플러스 절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징계처럼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해고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어렵습니다. 절차는 지금 절차부터 먼저 볼 건데요. 사유네요. 사유네요. 절차는 나중에 볼 건데요. 사유가 항상 어려워요. 이게 해고로 이를 만한 사유인지가 어려운데 법에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해고 절대 금지 기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요.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 사유도 정당해야 되고요. 해고 절차도 정당해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고 사유부터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의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걸 왜 보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해고 사유 정당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입니다. 통상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가 장기간 혹은 종국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예요. 그래야 사유가 정당합니다. 징계해고는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 행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평가되는 경우여야 정당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추상적인 그 정당한 사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를 많이 가는데요. 가서 보면 위원들이 판정을 내리는데 개별 사안들 주장이나 서면 이 증거자료 같은 것을 보고요. 결국은 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노동위원회를 가는 순간 노동위원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노동위원회 가기 전에 큰 틀에서는 이 사안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사실 그냥 근무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만 가지고는 여기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노동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부당해고건으로 가면 요즘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거 관련해서요. 원래 노동위원회를 간다는 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받았다고 구제 신청해달라고 넣은 거고 그러면 노동위원들이 각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그리고 판정 당일날 불러서 각자의 주장들을 들어보고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러려고 노동위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노동위원회는 사실은 가보신 소장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제가 볼 땐 99.9% 합의부터 얘기합니다. 합의하라고요. 주장이 뭔지 사실 들어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갔던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사건으로 갔었고 제가 사용자 대리로 갔었는데요. 저희는 사전에 다 말을 맞춰놨었죠. 합의는 없는 걸로 하고 저희가 주장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이미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거의 발언 때마다 말을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합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한창 물어보고 답변하다가 갑자기 합의 의사 얘기하거든요.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사람처럼 공익위원께서 합의 의사를 물어보셔서 저희는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계속 다퉈볼 거고 합의 의사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혼났습니다. 합의 의사 없다고 했다가. 그러더니 그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휴정을 얘기하시고서 휴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황당했거든요. 합의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로 끝나긴 했죠.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노동위원회 경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고 증거가 너무 명확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합의 안 하고 끝까지 거부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요.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아마도 합의로 그냥 종결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 노동위원회 경향은 좀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볼 건데 절차는 사유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해고의 예고입니다. 빨간색 번 볼게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문제되는 건 여기 1번에 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사람은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습 근로자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많이 하세요.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원래 급여는 뭐 100%로 한다, 90%로 한다.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같은 인사평가를 통해서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걸 넣으시는 그게 수습 근로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수습 계약을 3개월로 잡아놓고요.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수습 계약만 종료시키는 걸로 이거 해고거든요.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표가 있어도 어려워요. 그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데 평가표가 없으면 더 어려워. 그냥 불가능한 거고요. 그 수습 기간 동안 3개월의 평가표를 만드는 기준은 사실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사업장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습 근로자들 해고했다고 노동위원회를 가보면 평가표를 당연히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노동위원들은 이 평가자는 누가 했으며 다른 근로자는 평가를 했는지 이 사람만 찍어낸 건 아닌지 평가 시기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전에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심지어 평가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까지도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노동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뭐 제가 그 이유를 아예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서 뭐 공유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수평가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이지 그것이 판정을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는 또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해고 예고와 관련된 첫 번째 꺽쇠, 두 번째 꺽쇠는 저희가 법령에서 본 거고요. 세 번째 꺽쇠는 해고 예고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고하거나 예고 안 할 거면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할 거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체크 내용을 좀 볼게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인지는 알고 있죠, 우리가. 사유도 정당해야 되고 다른 절차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체크는요.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님. 이 의미는 사실은 뭐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임금이 아니란 얘기는 이거 안 줬다고 해서 임금 체불은 아닌 거고요. 세무 처리로도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4대 보험료 같은 거 공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체크 보시면 대법원 판례인데요. 해고하기 전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 해고가 결국은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반납할 의무가 없음. 약간 이상하죠? 해고를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어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이 해고가 없던 것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되고 그 해고된 날로부터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판정된 날까지 임금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해고가 없던 것처럼 만들라는 거죠. 근데 해고 예고 수당은요. 대법원은 지금 두 번째 조에 있는 내용 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해고 예고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서 원직에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이미 받은 걸 반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근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같이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 아니고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실무 사례와 고용부 행정에서 Q&A 이걸 좀 볼 건데요. 해고 예고와 관련해서요. Q1번 보면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앞에서 본 거랑 조금 다릅니다. 볼게요. 이미 무효인 해고 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고 취소 후에 재차 즉시 해고하였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쉼표 이유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용자가 안 거예요. 해고를 했는데 내가 절차를 안 지켰거나 해고 사유가 좀 모자라서 이거 해고 무효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취소한 거예요. 노동위원회 가기 전에요. 판정받기 전에. 취소했을 때 취소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는 걸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취소했으면 해고 예고는 해고가 없었으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고를 취소하는 건 사실은 실무에서는 잘 일어나진 않지만 노동위원회 판정 중에도 해고를 취소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만 다 줬으면 그냥 근로자가 제기한 노동위원회 사건은 그냥 정결 처리되는 거예요. 다음은요. Q2번인데요. 해고 예고 기간 중에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즉시 해고했다면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예고 기간이 30일 전에 주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는 출근해야 될 의무가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 해고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분 나빠서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답변 보시면 해고 예고 기간 중에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때는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 여기서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것이요. 무단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했다는 건 징계 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무단 결근은 징계 사유고 징계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징계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는 해야 된다. 30일의 여유는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Q3번인데요. 네. Q3번인데요. Q3번까지만 보고 쉴게요. 해고 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답변 보면요. 해고 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 안 한 것으로 해석되니까 그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를 착각해서 29일밖에 계산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가 부족하죠. 해고 예고 수당 전액 지급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민법상 뭐 초일 불산입의 원칙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 31일 혹은 32일 여유를 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전액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고 예고와 관련된 실무사를 좀 보다가 중간에 끊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있는 내용 그 마지막 시간에 보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강의안 말고 별도로 기사를 좀 볼 거거든요. 그거 보고 지지는 다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시에 다시 시작합니다.